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유명한 80년대 초반에 나온 논문이 세계사의 비잔틴 제국, 이 나라에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안에서 파벌이 있어서 같이 전쟁을 나가면 둘이 힘을 합쳐서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지로 내몰까,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왼쪽 장군이 오른쪽 장군한테 자, 우리 내일 새벽 5시 어두침침할 때 내려가도록 하자 라고 전령을 보냈다고 해봐요. 그럼 오른쪽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전령을 죽여버리는 수도 있고, 전령은 낯이 안 온 듯이 대답을 안 해버려요. 반대로 오른쪽 장군이 정말로 우리 5시에 내려가자, 전령을 다시 보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전령은 중간에 적군한테 잡혀서 죽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왼쪽 장군은 오른쪽 장군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어서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어서 전령을 죽여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블록체인에 와서 중요해졌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이런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하고 쓴 장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태용 씨한테 비트코인 100개를 주기로 했다 라고 태용 씨한테 보냈는데 제 장부에선 그걸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합의가 안 된다는 게 블록체인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이런 논문들이 이제 지금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은지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강의 다 하고요. 99년에 분산 시스템이랑 비잔틴 오류 허용 공부하기 시작해서 2001년, 2002년 그때부터 인증, 보안, 암호화 이런 거 공부했고요. 2006년에 인증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지금은 비잔틴 오류 허용, 암호화 그리고 분산 시스템 이것들이 다 만나고 있는 블록체인 판에서 아주 재미있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블록이라는 말이랑 체인이란 말이랑. 블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예요. 책으로 치면 한 페이지, 카메라에 들어가는 SD카드 한 개. 그러니까 블록은 뭐든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용량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인은 말 그대로 이 블록들을 이렇게 계속 엮어놓는 거예요. SD카드 10장을 제가 딱 들었다. 그러면 이 10장이 어떤 순서로 찍힌 건지 알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제 뭐 날짜를 쓴다든가 정렬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정렬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해시 함수라는 걸 써요.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y는 fx에서 그 f가 사실은 함수고, 해시 함수는 그 f들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인데, x를 넣으면 y는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y를 주면 x를 찾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뭐 빨간색 물감이 이미 있고 빨간색 물감 한 컵에 뭐 노란색 물감을 한 요만큼 섞으면 주황색이 나온다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색이 나오는 데까지는 금방 할 수 있죠. 그냥 부어서 저으면 되니까. 근데 이미 주황색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래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었는지 반대로 분리해봐 이러면 이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블록 1, 2, 3, 4, 5, 6까지 쫙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블록 6가 맞는 블록 6인데 사실은 블록 1은 이 블록 1이 아니고 이게 블록 1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해시는 1에서 2로 가기는 쉬운데 2에서 1로 가기도 어려웠는데 6에서 5, 4, 3, 2, 1을 다 뽑아내려면 진짜 어려워지니까요. 그럼 지금 블록체인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거래 장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태용 씨랑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다르면 곤란하겠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비트코인 하나를 주겠다 라고 했으면 A가 B에게 1비트코인을 주었음 이라고 쓴 블록2가 있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내가 주기로 했는데 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럼 나는 블록2 코인 1을 만들어서 이 블록2에는 내가 B한테 비트코인 준 거 없었던 걸로 할 수 있겠죠? 블록이 이렇게 쪼개지고 포크라고 보통 그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블록2에는 A가 B한테 비트코인 하나 주었다가 들어간 버전의 블록이 맞는 블록인 걸로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블록2 후보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얘가 맞는 거, 블록3 후보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얘가 맞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으로 체인이 한 개가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남는 이 체인을 전격 체인, 캐노니컬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격 체인에 들어가 있는 거래만 실제로 일어난 거래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비트코인 1개를 줬다. 이게 이 전격 체인에 들어가야 B가 비트코인 받은 걸 쓸 수 있어요. A같이 막상 주기로 해놓고 안 주고 싶어하는 이런 나쁜 일을 하는 노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떻게든 합의에 성공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들끼리는 합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비잔틴 오류 허용이라고 할 수 있죠.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줄여서 BFT라고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알고리즘들은 어느 정도 BFT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야 뭐 바이러스가 걸렸다든가 뭐 네트워크가 진짜 불안정하다든가 이런 노드가 들어와도 전체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할 때 블록체인 그 두 단어를 각각 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포크가 계속 이렇게 가지치지 않고 체인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합의 알고리즘이구나 까지 이해하시면 그 다음 질문은 그래 그럼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있지? 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합의 알고리즘 종류로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같은 게 있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어떤 블록이 맞는 블록이다를 합의하기 위해서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있어야 투표할 수 있듯이 얘가 이 투표인단에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업한 걸 증명해와라. 네가 정말 이 투표인단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와라 라고 하는 게 작업 증명이고, 지분 증명은 네가 이 생태계에 이만한 지분이 있어서 투표를 잘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라가 지분 증명이고,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말고도 다른 뭐 프루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음 블록을 정할 수 있게 리더가 되기 위한 증명이거나 투표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표권을 받기 위한 증명. 근데 인터넷에서 투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을 증명하는 걸 하고 투표를 하면 익명성이 없어지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몇 번 찍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비밀선거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이거 무슨 블록을 뭘 고르는데 굳이 비밀선거까지 필요해. 우리 다 같이 그냥 거수하자라고 했다고 해봐요. 이게 인터넷에 동시에 거수라고 한다는 게 모든 컴퓨터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2분, 적게는 뭐 한 1분 미만으로 보통 오차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2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투표해서 그 결과를 보면 되겠네 라고 해보죠. 누가 지표를 해서 개표를 해서 결과를 알려줄 것인가. 네이버 메일을 쓸 때는 네이버를 믿죠. 근데 우리 모두가 동등한 인터넷 사회에서는 피어-투-피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내가 절대로 믿어도 되는 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투표는 했는데 지표를 하고 개표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투표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러면 우리는 투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대신 반장을 뽑자. 블록 하나당 한 명씩 반장을 뽑아서 그 반장이 맞다고 하는 블록이 맞는 블록인 것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반장 선거를 하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 중에 이제 작업 증명도 있고 지분 증명도 있고 proof of authority, proof of influence, proof of deliverability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반장을 뽑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반장이 3이 맞아. 그러면 이제 3 다시는 버려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투표를 하자. 블록 내용을 투표를 하는데 전 세계의 비트코인 이용자가 모두 다 투표를 해서 이거 오케이 하는 걸까지 확정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어요? 며칠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거래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냐. 좀 어렵죠. 그 대신 투표인단을 뽑아서 투표인단이 투표를 하게 하자. 투표인단 한 번 뽑아 놓으면 좀 여러 개의 블록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흔히 아시는 이오스나 이더리움, 캐스퍼 이런 것들이 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인단을 뽑는 건데 그 투표인단을 뽑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지금은 지분 증명인데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다. 그럼 내가 이더 이만큼 있으니까 표 한 장 주세요. 약간 이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냐 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플랫폼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투표하고 이런 알고리즘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굳이 자기의 시간과 전기와 컴퓨터 리소스를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암호화폐 알고리즘들이 뭘 넣었냐면 블록을 생성하고 저장하고 이런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노드들에게 블록 리워드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요. 이 블록을 생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리워드를 받아 챙기는 것.
혹은 이 블락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게 다 채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ICO는 일단 장명의 천재가 지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IPO라고 해서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조어를 만든 거예요. IPO는 뭐냐면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주식회사가 되어서 상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장하는 걸 IPO라고 하거든요. 스타트업인 상태에서 창업한 사람이든 아니면 처음 투자한 사람이든 미리 주식을 좀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장했을 때 이 주식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창업했던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O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하는 사람들의 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IPO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ICO에서 그걸 좀 가져왔단 말이에요. 빌려왔어요. ICO라 그러니까 그거 IPO 같은 건가? 하면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ICO를 하는 데는 아무 규제가 없었고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검증 아무것도 필요 없었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그만큼 코인을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서 투자를 했는데 과연 다 좋은 결과가 나왔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ICO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벤처 투자로 따지자면 굉장히 초기 투자에 가까워요. 근데 이 초기인 상황에 IPO 같은 정도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IPO 정도의 금액을 땡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들을 받아냈어요. 이게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ICO는 일단 우리가 규제를 정리할 때까지 일단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가장 최근에 실거래에서 크게 핫했던 ICO가 파일코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파일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안에다가 제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 한 50기가 남으니까 내가 내 컴퓨터 50기가를 너에게 백업 스토리지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와서 그래 나는 그러면 네 컴퓨터에 한 5기가 정도를 한 달에 5,000원 내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단에 이게 다 기록이 되니까 저한테 5,000원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안 주면 제가 이거 들고 가서 5,000원 내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요. 제가 5기가를 제공을 했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코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받는 게 파일코인이고, 제가 이 사람의 파일을 안전하게 잘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게 프루프 오브 서비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채굴이 없죠. 이제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들어갔지만 블록체인이랑 별개로 레이어 하나 더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증명 방법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원래 보안으로 연구를 오래 했어요. 정보 보안, 사생활 보호. 그래서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적인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블록체인에 올리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블록체인에 올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게 잘 되는 것도 코인 거래에 익명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는 거지, 제 크레딧 카드 명세서 이런 거 블록체인에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올리긴 올리되 암호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익명성이 있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정보보호 차원에서 누가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